네, 6단계는 일단 시가 배당률이에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당금이 5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 그냥 은행이자 5%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주 투자는 연초에 배당 락일 때 한 연초 한 1월 중순까지 그때 고배당주들을 좀 사고요. 연말까지 기다리면 한 10% 이상 보통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낮추면 저축은행의 한 5배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저는 가급적 고배당주 비중을 한 50% 이상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력이 늘기 전까지는 고배당주 투자를 해라. 왜냐? 주가가 내렸어도 배당으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배당주들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먹고 살 만하니까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배당 측면에서 초보 투자자들은 고배당주를 좀 접근해라. 그리고 배당주는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실적이 악화되면 배당을 못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S-오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아람코라고 세계적인 석유 재벌, 사우디 왕족이 가지고 있는 그 아람코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수익의 대부분을 사우디 왕족에게 이렇게 배당을, 그러니까 최대 주주에게 배당을 해와서 국부 논란 유출까지 있었는데요. 옛날에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8% 이상 이자를 받아보니까 한 12년 들고 있으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시가 배당률이 0.8%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유가가 급락을 해서. 유가가 내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정제 마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배당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적 개선. 작년에 두산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을 해요. 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지주회사인데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런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배당을 못하는 거죠. 고배당주라고 해서 믿지 말고 실적 개선세 체크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기존에 배당도 많이 했는데 실적도 개선된대. 이런 기업들이 고배당주 투자에 가장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이겠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배당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12조 원대의 상속세를 내야 돼요. 상속세를 어떻게 내? 그래서 선택지는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고배당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부연납제도라고 6번 세금을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해에 한 번 내고 그 해 또 내고 해서 5년 동안 나눠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배당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배당을 하면 예를 들면 5%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물산도 좋은 거예요. 배당 수익이 늘어나니까. 8%를 들고 있는 삼성생명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물산도 한 20%대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가 고배당 가능성에 지금 이렇게 직면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기차 이슈들,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런 부분들이 핸드폰에도 들어갔지만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수요 확대.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후발주자지만 계속 따라 붙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너무 지금 올해 좋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까지 인천 쪽에 공장, 제사 공장을 짓잖아요. 그걸 지으면 지금 123 공장과 생산 설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좋을 일들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고배당 이슈 기대감들을 낳는 부분들이니까 실적 성장세와 배당 확대 이런 측면들을 노리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7단계는 지분율이에요. 지분율이라는 것은 어떤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율이죠. 지분율이 높으면 고배당하고요. 지분율이 낮으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요. 기업이 좀 부실한 기업들은 회사를 떠넘기거나 망할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죠. 지분율이 왜 낮겠어요? 유상증자를 나 빼고 투자자들한테만 밥 먹고 나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분율이 계속 낮아진 거죠. 지분율이 낮으면 책임 경영이 어려워요. 언젠가는 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 부실회사인데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면 어느 순간인가 공중 분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분율은 웬만하면 높은 게 좋다. 혹여 낮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지 유무를 좀 체크를 해봐라. 실적이 나쁜데 지분율도 낮으면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8단계는 좀 어려워요.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 회전율이라는 건 뭐야? 우리 식당에서 회전율이 높다는 건 뭐죠? 손님이 계속 바뀐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외상값이에요. 외상값 회전율이 좋으면 외상값이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다는 건 외상값이 안 들어와.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사 하청업체인데 건자재 업체인데
회수가 잘 안 돼. 그러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매출채권을 허위 매출할 수도 있어요.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는 회사한테 툭 던지고 외상값으로 좀 처리해줘. 우리 오늘 올해 흑자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위 매출 여부를 그러면 던져줬는데 외상값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종 업계보다 회전율이 현격하게 낮아요. 그러면 얘네 좀 부실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부채잖아요. 부채가 회전율이 낮다는 건 안 팔려갖고 쌓여있다는 그런 걸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은 거, 그 동종 업계랑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8단계. 9단계는 PBR이에요. PBR 아까 배웠잖아요. PBR은 당기순이익을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거고 PBR은 시가총액을 내 재산이랑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많은데 시가총액은 작아. 그래서 저 PBR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죠. 내가 벌어놓은 재산은 많은데 들어올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0.5배다. 그러니까 내 재산보다 시가총액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적이 나쁘니까. 굴뚝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굴뚝기업들이 미래가 이렇게 실적 개선될 게 없으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PBR 기업도 히든이 하나 있죠. 뭐냐? 자산 재평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100억에 산 땅이 있는데 재평가를 해보니까 1000억이 될 거야. 그러면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PBR 기업들은 저 PBR 기업이 일단 좋겠죠. 다만 이제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BR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 PER과 PBR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PER은 굉장히 낮은데 PBR은 높아. 어떡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PER이 낮은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PBR이 혹여 높더라도 얘는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좋아지는 당기순이익으로 예를 들면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PER을 중점적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 PBR이 상당히 낮겠죠. 네.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현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PBR도 좀 지켜보는 거고요. 네. PER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되 PBR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 단계예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9단계까지 했던 걸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매수 가격, 매수 시점, 매도하겠다면 매도 가격, 매도 시점,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는 단계가 10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10단계까지 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님처럼 1년에 40% 벌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한 100%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네네. 네, 충분히 여러분들도 100% 정도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0대 주린이고 지금 근로소득으로 우량주들을 적금식으로 모으고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량주는 갖고 있으면서 공매도 전 인버스도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인버스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뭐 곧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버리지는 상승률의 2배를 가는 게 레버리지죠. 예. 그리고 인버스는 상승과 반대로 가는 게 인버스고 곧버스는 반대의 2배로 가는 게 네. 곧버스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전부 파생형 ETF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하락을 예측을 하는데 뭐 인버스를 이제 해지 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시장이 정체돼 버리면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손실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쭉. 왜냐면 이게 2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손해나고 올라가려면 예를 들면 10% 손해나고 10% 수익이 나면 똔똔이 안 돼요. 네, 손해예요. 왜냐면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손실률이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그런 영향이 조금 있고요. 인버스는 이제 해지 목적인데 시장이 사실 아래로 간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뭐 인버스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이 사실 불안정해요. 주말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거를 동학개미들이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팔아도 커버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쪽에 돈이 넘쳐나면 결국 넘쳐나는 돈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 나가면 또 들어올 자금이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해지 목적으로 일정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건다라는 건 상당 기간 마음 아플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ETF라는 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최소한 보통 10종목 이상으로 모아놓은 펀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일반 개인 종목들보다는 좀 낮아요.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5%인데 똔똔 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 정도 해지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사놨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대신 인버스는 좀 수익 나서 이렇게 해지 목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인버스에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 특히 곧버스에 인생을 걸겠다 하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